어디서 감히 나를 막아? 이 돈이 얼만데? 영감탱이 갈 때 같이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 자신을 말리려는 며느리를 거칠게 뿌리친 시어머니는 기어이 아버님의 생명줄인 산소호흡기 쪽으로 검은 손을 뻗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님의 호흡이 끊어질 뻔했던 끔찍한 찰나, 수연은 온몸을 던져 그 악독한 소나기를 기필코 막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며느리의 품으로 아버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꽉 쥐고 있던 작은 쪽지 한 장이 기적처럼 전해지게 될 줄은요. 도대체 그 쪽지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길래 단 5분 만에 시댁 전 재산을 몰수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 걸까요? 벼랑 끝에서 시작된 수연이의 외롭고도 짜릿한 반격을 든든하게 응원해 주실 분은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모든 반격에 서막이 올랐던 그날, 중환자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거울 너머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수연의 두 손에서 힘없이 대야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대야가 타일 바닥을 때리며 사방을 찌르는 둔탁한 쇳소리를 토해냈고, 그 굉음이 병실의 숨막히는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의 생명줄인 산소호흡기 쪽으로 뻗치던 시어머니 박 여사의 검은 손이 흠칫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은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런 수연을 짐짝처럼 매몰차게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감히 어디서 나를 막아? 이 병원비면 내 상가를 몇 채는 더 사는데 영감탱이 갈 때 너도 같이 쫓겨나고 싶어? 짐 싸서 길바닥에 나앉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 박 여사는 도끼 어린 눈으로 수연을 잡아먹을 듯 흘겨보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내일하는 목숨이라며 낯짝도 두껍게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신경질적으로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마찰음이 병실 안을 흉흉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세상에 돈 몇 푼에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산소호흡기를 자기 손으로 때려 하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병상 곁에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10년 숨죽여 버텼는데 돌아온 건 오로지 멸시와 협박뿐이었거든요. 등줄기를 타고 축축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장기의식장애로 누워 계신 시아버지의 앙상한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떡해요? 저 너무 무서워요. 턱 밑까지 차오른 서러움을 그저 속으로 사기며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깨어나지 못할 거라던 시아버지의 굳은 검지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린 겁니다. 수연의 눈물에 반응하듯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듯 주먹이 힘겹게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핏자국과 식은땀에 절어있는 작고 구겨진 쪽지 하나. 그것이 수연의 떨리는 손바닥 안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계단에서 밀려 쓰러지던 그 참혹한 날, 시아버지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급히 진실을 적어 움켜쥐고 계셨던 겁니다. 복도 저 멀리서 간호사들의 카트 미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규 회진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남짓.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황급히 그 축축한 쪽지를 앞치마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병실 구석으로 몸을 숨긴 그녀가 조심스레 쪽지를 펼쳐보았거든요. 거기엔 핏방울이 엉겨붙은 비뚤비뚤한 글씨로 단 3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민 건 내 시어머니다. 집안 금고 0416. 강 변호사.
너만 믿는다. 쪽지를 확인한 수연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저 끔찍한 지경으로 만든 진범이 바로 시어머니 박 여사였단 말입니다. 수연은 핏자국이 선명한 그 구겨진 쪽지를 부서져라 틀어쥐었습니다. 이제껏 흘렸던 나약한 눈물이 차갑게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독하게 마음먹은 그녀의 눈빛이 매서운 살기로 번뜩였거든요. 수연은 곧바로 앞치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강 변호사의 번호를 꾹꾹 눌러 저장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쪽지 한 장이 불러올 폭풍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수백억 재산의 향방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대한 쓰나미가 되리란 사실을요. 서늘한 살기를 품은 수연은 인적이 드문 비상구 계단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 건네주신 핏자국 묻은 쪽지가 행여나 구겨질까 악치마 주머니를 꽉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어둡고 찬 바람이 부는 시멘트 계단에 서서 떨리는 숨을 고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수연의 앞치마 속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한 진동을 일으키며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한 수연의 눈동자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식은땀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민석의 오만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러왔습니다. 아, 넌 밥이나 축 내면서 병원에서 죽치고 있냐? 어차피 노인네 오늘 내일인데 쓸데없이 효부 코스프레 하지 말고 당장 본가로 튀어와. 내 서재 책상에 페이퍼 컴퍼니 명예 이전 서류 온 거 있으니까 그것부터 챙겨. 쯧쯧, 근본 없는 거 걷어서 사람 구실하게 해줬으면 집구석에서 눈치껏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데 불법 명예 이전 서류부터 챙기라니요. 게다가 부모 없는 상처를 후벼 파며 저런 폭언을 쏟아붓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 건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에 수연의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거든요. 휴대전화 화면 상단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민석의 추악한 지시가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 명예 이전 서류요. 알겠습니다. 지금 챙겨둘게요. 수연은 통화 당사자로서 그 어떤 불법적 꼬투리도 잡히지 않게 아주 명확하고 차분한 발음으로 민석의 지시를 복창하며 합법적인 증거를 챙겼습니다. 전화를 끄는 수연의 손마디는 굵고 거칠게 마디가 져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댁 식구들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을 짓느라 정작 본인은 한겨울에도 보일러 안 들어오는 주방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넘기며 버텨온 훈장이었죠. 바닥이 다 닳아버린 10,000원짜리 시장 구두를 신고 넓은 저택을 종일 쓸고 닦느라 굽어버린 허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뼈아픈 세월이었습니다. 수연은 거칠어진 손으로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아버님의 유언집행인인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채 2번도 가기 전에 낮고 묵직한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강 변호사님, 저 수연입니다. 아버님이 방금 쓰러지시기 직전에 온전한 정신으로 남기신 메모를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님을 계단에서 민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수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강 변호사의 대답은 수연의 머리 위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청천벽력이었거든요. 사모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방금 전 법원 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 여사님 측에서 이미 오늘 오후에 아버님에 대한 단독 성년 의견인 개시 심판을 기습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법적으로 단독 성년 의견인이 지정된다면 박 여사는 아버님의 모든 재산권은 물론이고 연명치료 중단 같은 생명에 관한 결정권까지 완벽하게 손에 쥐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떨어져 저 악마 같은 시어머니에게 절대 권력이 넘어가기 전에 진짜 유언장과 저들의 횡령 증거를 찾아내어 법적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했습니다. 수연은 병원을 빠져나와 늦은 밤 택시를 잡아타고 본가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며 차가운 유리창을 때렸지만 수연의 머릿속은 오직 지하실 금고에 암호인 0416이라는 숫자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어둠이 짙게 깔린 거대한 본가 저택 앞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주눅 들어들어섰을 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과거에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낡은 마스터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댁의 온갖 굳은 살림과 자비를 도맡아 하느라 이 집안의 모든 열쇠와 동선은 수연의 머릿속에 훤히 꿰뚫려 있었던 겁니다. 무거운 현관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저택 내부는 숨막힐 듯 고요했고 서늘한 공기가 수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연이 발소리를 죽인 채 거실 복도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안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며 박 여사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거든요. 수연이 그것은 머리가 정말 나빠서 절대 눈치 못 채 가족 없는 약점 들먹이면 쥐 죽은 듯 기어다니는데 뭘 걱정해. 쥐뿔도 없는 것을 걷어줬더니 지가 진짜 이 집안 며느리인 줄 아나 봐. 유언장이야 강 변호사 늙은이 따돌리고 우리가 가짜로 하나 만들면 그만이야. 넌 내일 당장 영감탱이 산소줄부터 확실히 끊어놔.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모욕하고 유언장 위조의 살인 교사까지 서슴지 않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쥐고 있던 가방끈을 부서져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천불이 일어났지만 수연은 결코 감정적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방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란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반드시 저 오만한 입에서 피눈물 섞인 비명이 터져 나오게 만들겠다고 뼛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굳게 닫힌 지하실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모퉁이를 도는 순간 수연의 발걸음이 흠칫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는 없었던 낯선 기계 장치가 천장에 매달려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박 여사가 아버님이 쓰러진 직후 혹시 모를 침입자에 대비해 지하실 입구를 비추는 새 CCTV를 은밀하게 설치해 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카메라를 부수거나 렌즈를 가리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런 어설픈 짓으로 꼬투리를 잡힐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다용도실 문을 열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세탁 바구니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독한 표백제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그 바구니는 그녀가 10년간 매일 밤 뼈 빠지게 날라야 했던 노예 생활의 상징이었거든요.
수연은 수건과 옷가지가 수북하게 쌓인 세탁 바구니를 어깨 위로 짊어지듯 들어 올려 자연스럽게 자신의 얼굴과 상반신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야심한 시각에 밀린 집안일을 하는 식모. 그것이 이 집안에서 수연에게 부여된 일상이었기에 감시 카메라 속에서도 그저 고된 노동을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으로만 찍힐 뿐이었습니다. CCTV의 사각지대를 여유롭게 통과한 수연은 마침내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지하실 철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경첩이 마찰음을 내며 열리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곰팡내 섞인 습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밟고 내려갈 때마다 굽이 다 닳아버린 10,000원짜리 시장 구두 밑창을 통해 지독한 냉기가 타고 올라왔습니다. 지난 10년 자식들 약값 아끼느라 한겨울에도 파스 한 장을 반으로 잘라 허리에 붙여가며 버텨온 뼈아픈 희생의 공간이었죠. 수연은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지하실 가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대한 철제 병풍을 온 힘을 다해 밀어내자 그 뒤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대형 철제 금고가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금고의 차가운 다이얼 위에 얹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4자리 숫자 0416을 향해 천천히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얼이 돌아갈 때마다 금고 내부의 무거운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는 둔탁한 진동이 손끝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단 말입니다. 마지막 숫자에 다이얼이 멈춰서는 순간 육중한 철문 내부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묵직한 소리가 지하실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수연이 마른 침을 삼키며 두꺼운 손잡이를 양손으로 거머쥐고 당기자 오랜 세월 갇혀있던 묵은 공기가 수연의 얼굴을 훅 덮쳐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손전등 불빛을 안쪽으로 비춘 수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금고 맨 윗칸에 정갈하게 놓여있는 두툼한 황갈색 서류 봉투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꺼내 확인한 수연의 두 눈이 지진 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의 붉은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공증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서에는 며느리인 수연을 그룹의 유일한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의식을 잃거나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모든 권한과 재산권을 대리할 단독 후견인 역시 오직 수연 한 사람으로 법적 우선 지정 의향이 명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수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저들은 10년 내내 벌레 보듯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한 사람만큼은 수연의 그 조용하고 눈물겨운 헌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핏줄들보다 묵묵히 찬밥을 삼키며 집안을 돌보던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뼈저린 믿음. 그 거대한 진심 앞에 수연은 콧등이 시큰해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부여잡은 수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박 여사의 모진 구박에 쫓겨나 차가운 다용도실에서 굶고 있던 밤이었지요. 시아버지는 남몰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수연의 헐은 손을 꼭 잡아주셨거든요. 수연아,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하나뿐인 딸이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내가 믿을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그 따뜻한 온기와 눈물 어린 한마디에 금수만도 못한 시댁에서도 10년을 진빛으로 버텨낸 수연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줄을 온전히 며느리에게 맡긴 시아버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수연은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서둘러 유언장 밑에 겹겹이 깔려있던 검은색 표지의 장부 뭉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부를 펼쳐 넘기던 수연은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가 지난 수십 년간 회사의 피 같은 공금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빼돌려 세탁해 온 거대 비자금 내역서였거든요. 겉으로는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휘감고 고상한 사모님 행세를 하더니 뒤에서는 아버님의 눈을 속여가며 회사의 기둥뿌리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명절날 고기 반찬 하나 더 올렸다고 수연의 등짝을 때리며 친정 부모의 가정교육을 운운하던 시어머니가 정작 본인은 수백억의 검은 돈을 주무르고 있었다니요. 낯짝이 두꺼워도 이 정도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습니다. 경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부들 틈에 교묘하게 끼워져 있던 또 다른 서류철을 확인한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회사 알짜배기 부동산을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끌어다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서류였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회사의 대표 명의자가 바로 민석이 몇 년째 밖으로 돌며 만나고 있던 내연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며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 그 끔찍한 시간에도 민석이라는 작자는 내연녀와 작당하여 남은 재산마저 완벽하게 빼돌릴 준비를 끝마쳐둔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지독한 환멸과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서류를 구겨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하실 위쪽 1층 거실과 연결된 나무 계단 쪽에서 소름 끼치는 발소리가 어둠을 찢고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둔탁하고 무거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계단을 밟고 내려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무 판자가 짓눌리는 마찰음이 지하실을 향해 한 칸씩 좁혀져 왔습니다. 아줌마, 이 야밤에 잠 안 자고 거기서 쥐새끼처럼 부스럭거리고 뭐해?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진 민석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수연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금고를 연 것을 들킨다면 진짜 유언장과 증거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쫓겨날 것이 불보다 뻔했거든요. 수연은 생존 본능으로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언장 원본과 박 여사의 비자금 장부 그리고 민석의 차명 페이퍼 컴퍼니, 증여 서류까지 모조리 낚아채어 앙치마 깊숙한 주머니 속으로 마구잡이로 우겨 넣었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들의 모서리가 앞치마 안쪽에서 살갗을 거칠게 찌르는 압박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육중한 금고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맞물리며 무거운 파열음이 지하실을 울림과 동시에 천장에 환한 형광등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찡그린 수연은 재빨리 금고 앞에서 몸을 돌려 구석에 놓인 낡은 세탁기 앞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인들의 범죄 증거를 쥐고 서늘하게 분노하던 심판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지웠습니다. 독한 표백제 냄새가 진동하는 대야에 손을 담그고 젖은 빨랫감을 뒤적이는 이 집안의 미련하고 순종적인 식모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엎드려 있었거든요. 너구리 같은 것. 사람 소름 돋게 어두운 데서 웅크리고 뭐하는 짓거리야? 계단 중턱에 팔짱을 끼고 선 민석이 수연의 초라한 뒷모습을 벌레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존중 따위는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즉,
하여간 배운 거 없고 근본 없는 것 아니랄까봐. 노인네 오늘 내일에서 집안 꼴이 초상집인데 넌 눈치도 없이 빨래나 처주무르고 자빠졌냐? 이래서 가족도 없이 기어들어 온 것은 사람 대접을 해주면 안 돼. 위에서 서류나 빨리빨리 찾아놓을 것이지. 궁상 맞은 티를 내어 쯧. 재수없게 진짜.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까지 빗대며 저주를 퍼붓는 저 천박한 모욕이었습니다. 수연은 락스물이 묻은 수건을 쥐고 있는 두 손에 핏대가 터질 정도로 꽉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야의 물을 저 오만한 얼굴에 끼얹고 싶었지만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삼키며 턱을 악물었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10년의 억울함을 갚아줄 완벽한 사냥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수연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어머니가 내일 병원에 입고 가실 옷에 얼룩이 묻었다고 하셔서요. 서류는 금방 올라가서 찾아놓을게요. 민석은 수연의 잔뜩 주눅든 목소리를 듣고는 흥미가 떨어진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짓밟아 놓은 하찮은 하녀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다친 금꽃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발걸음을 돌렸거든요. 식충이 같은 게 걷어줬으면 주제 파악을 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아침 식사 늦기만 해봐. 아주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민석의 거만한 구두 발소리가 나무 계단을 타고 멀어지며 다시 1층으로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지하실의 형광등이 다시 꺼지고 완벽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다시 내려앉자 그제야 수연은 멈췄던 숨을 토해내며 털썩 세탁기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수연의 호흡은 점차 차분하고 서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은 자신의 복부를 묵직하게 압박하고 있는 앞치마 속의 진실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이내 아주 차갑고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져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굴욕도 참담한 무력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번뜩이는 눈빛으로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손에 피를 묻히며 가짜 서류를 조작할 필요조차 없네. 탐욕에 미친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이 진짜 쓰레기들로 가장 완벽하고 처절한 무덤을 파주마. 하지만 수연의 진짜 사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이 증거들이 탐욕의 눈먼 모자의 목줄 위에 하나씩 얹혀질 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본가 저택의 넓은 주방에는 구수한 찌개 냄새와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향이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수연은 지난밤 어두운 지하실에서 겪었던 그 숨막히는 공포를 완벽하게 지워낸 채 평소처럼 무채색 앙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아침상을 차려내고 있었거든요. 도마 위를 일정하게 두드리는 칼질 소리와 찌개가 끓어오르며 나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수연의 손발은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그 긴 세월을 하루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까다로운 시댁 식구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뼈가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연 자신은 저 화려한 식탁에 편히 앉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남들 다 자는 꼭두 새벽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며 버텨온 그녀의 굽은 등과 퉁퉁 부어오른 손마디는 지난 세월의 처절한 희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뼈아픈 흔적이었죠. 넓은 대리석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빈틈없이 차려지자 그제야 안방에서 시어머니 방 여사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이어 부스스한 얼굴의 민석도 하품을 해대며 식탁 의자를 빼고 삐딱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상석에 자리를 잡은 방 여사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번 휘휘 젓더니 다짜고짜 식탁 위로 수건을 팽개치며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침부터 찌개 꼬락서니가 왜 이렇게 짜고 텁텁해? 가족도 없는 것을 번듯한 집안 며느리로 앉혀줬더니 10년이 지나도 그 알량하고 천박한 싼티를 벗지를 못해. 너 같은 것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우리 집에 기어들어왔니? 영감탱이 병원비로 수억이 깨져나가서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아침부터 소금물을 끓여와? 당장 내 눈앞에서 밥맛 떨어지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올라가서 민석이 서재나 치워. 제 손으로 자기 남편 산소호흡기를 때려던 인간이 병원비 타령을 하다니요. 게다가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을 빗대며 밑바닥까지 짓밟는 저 패륜적인 언사에 수연은 쥐고 있던 녹그릇을 찌그러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펄펄 끓는 냄비를 저 뻔뻔한 얼굴들에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수연은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분노를 삼키며 거친 숨을 억눌렀단 말입니다. 대신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순종적인 식모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 입맛이 천해서 간을 제대로 못 맞췄네요. 아버님 병원 가시기 전에 서재부터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치워놓겠습니다. 수연은 허리를 굽혀 깊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독을 품은 살무사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석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벌레 보듯 짓밟고 무시하는 저 하찮은 며느리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 그들의 오만한 돈줄을 단번에 끊어놓을 끔찍한 사형 선고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층으로 올라온 수연은 가장 먼저 민석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가죽 소파의 냄새와 민석이 몸에 들이붓는 짙은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거든요. 싸구려 주방 세제와 락스 냄새가 밴 수연의 낡은 옷차림과는 너무도 이질적인 그들만의 사치스럽고 역겨운 공기였습니다. 수연은 굳이 민석의 육중한 책상 서랍을 억지로 뜯어내거나 잠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애쓰는 불법적인 짓은 추호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남의 물건을 훼손했다가는 오히려 꼬투리를 잡혀 자신이 쳐둔 완벽한 덫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치밀한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민석이 출근 전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책상 위 대형 프린터의 출력물 트레이였습니다. 수연은 열린 문밖을 살핀 뒤 앞치마 주머니에서 어젯밤 확보해둔 서류 복사본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가 아버님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수십 년간 회사 돈을 갉아먹은 거대 비자금 장부의 핵심 페이지였단 말입니다. 수연은 빳빳한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모서리를 살짝 쥐고 트레이에 수북하게 쌓인 민석의 업무용 결제 서류들 틈바구니 사이로 그 복사본을 교묘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 면이 서로 마찰하며 서늘하게 긁히는 소리가 넓은 서재의 무거운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수연의 섬세한 손놀림 덕분에 그 치명적인 장부는 마치 복사기가 실수로 다른 서류에 섞여 출력해낸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위장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민석은 저 결제 서류 뭉치를 무심코 넘기다가 자신의 몫인 줄 굳게 믿고 있던 알짜배기 자산들을 제 어미가 뒷구멍으로 홀로 삼키려 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를 든든한 제 편이라 굳게 믿고 있던 민석의 오만한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칠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첫 번째 함정이 완성된 겁니다.
서재를 빠져나온 수연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곧바로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최고급 자개장으로 번쩍이는 넓은 안방은 아버님이 생사를 오가며 누워 계신 그 차가운 중환자실과는 너무도 대비되는 탐욕의 공간이었단 말입니다. 수연은 박 여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다가가는 화려한 화장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 화장품들이 즐비한 그곳 한가운데에는 박 여사가 제 명에 오래 살겠다며 목숨처럼 챙겨 먹는 값비싼 유리 영양제통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한번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이번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뻔뻔한 민석이 밖으로 돌며 만나는 내연녀의 명의로 몰래 빼돌린 차명 페이퍼 컴퍼니 증여 서류 원본이었습니다. 수연은 화장대 위에 놓인 묵직한 유리 약통을 한 손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내연녀의 이름이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힌 증여 서류를 절반쯤 삐져나오게 하여 누구라도 한눈에 확 띄도록 내려놓았거든요. 차가운 유리 약통이 빳빳한 종이 면 위를 무겁게 짓누르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이것으로 시어머니 박 여사를 위한 맞춤형 지옥불 세팅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황입니다. 조강지처인 며느리 명의도 아닌 정체도 모를 내연녀의 이름으로 자신이 평생을 바쳐 빼돌린 그 소중한 재산이 아들 손에 의해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식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박 여사로서는 그 자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죠. 2개의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모자의 목줄에 각각 정확하게 매달아둔 수연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박 여사와 민석이 방금 전까지 개걸스럽게 비워낸 고급스러운 찻잔과 밥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묵묵히 그찌든 그릇들을 차곡차곡 쟁반에 담아 올리며 굳게 다물었던 입술 사이로 차가운 콧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도자기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롭고 투명한 파열음만이 고요한 저택의 거실 공기를 서늘하게 맴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수연이 멍청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손에 더러운 흙먼지나 불법적인 피를 단 한 방울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들이 스스로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추악한 범죄의 물증들만으로 서로를 물어뜯을 가장 완벽하고 합법적인 처형 무대를 완성해낸 겁니다. 수연은 묵직한 쟁반을 단단히 받쳐들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등줄기에는 더 이상 억울함에 식은 땀이나 두려움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갑고 철저하게 계산된 이성적인 분노만이 그녀의 온몸을 꼿꼿하게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수연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서 낮고 뼈가 시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탐욕스러운 개들은 굳이 등 떠밀지 않아도 고기 냄새만 맡으면 서로의 목줄을 잔인하게 물어뜯는 법이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자중질환을 향한 수연의 완벽한 덫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작동을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덫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시한폭탄들이 터지는 순간 모자는 서로를 향해 자신들의 범죄를 제 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외출해서 돌아온 박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거실 소파에 신경질적으로 벗어 던졌습니다. 비단뱀처럼 매끄러운 수입산 실크 블라우스를 쓰다듬으며 곧장 안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집안의 안주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고 거만했거든요. 화려한 자개장이 번쩍이는 안방에 들어선 박 여사는 매일 아침 목숨처럼 챙겨 먹는 값비싼 수입 영양제를 찾기 위해 화장대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묵직한 유리 약통 밑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낯선 서류 뭉치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그녀의 표독스러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박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빳빳한 종이를 빼내어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거칠게 구겨지는 마찰음이 넓은 안방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서류의 첫 장을 무심코 읽어내려가던 박 여사의 두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호흡이 턱 끝까지 차오르며 화장대를 짚은 그녀의 손목에 시퍼런 핏대가 무섭게 솟아올랐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민석이 회사 알짜배기 부동산을 담보로 막대한 대출을 끌어다 만든 차명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서류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그 건물들의 최종 명의자가 조강지처인 며느리 수연도 아니고 박 여사 본인도 아닌 근본도 알 수 없는 내연녀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증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금수만도 못한 놈이 감히 애미를 속이고 뒤에서 딴 주머니를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악에 바친 거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늙은 남편의 눈을 속여가며 빼돌린 그 소중한 재산이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의 손에 의해 정체도 모를 여자의 치맛자락 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지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지독한 배신감에 박 여사는 이성을 완벽하게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수천만 원짜리 수입 화장품 병들을 팔뚝으로 거칠게 쓸어버렸습니다. 육중한 유리병들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 나는 요란한 파열음이 안방을 흉흉하게 뒤흔들었거든요. 같은 시각 2층 서재에서 여유롭게 최고급 시가를 피워 물며 출근 준비를 하던 민석 역시 메어두었던 명품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결제 서류를 확인하는 대형 프린터 트레이에서 무심코 섞여 있던 낯선 장부의 복사본을 막 확인한 직후였단 말입니다. 서류에 찍힌 빼곡한 숫자들을 훑어 내려가던 민석의 얼굴이 화끈거리며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백억 단위의 회사 비자금이 어머니 박 여사의 은밀한 차명 계좌로 고스란히 세탁되어 흘러들어간 정황이 적나라하게 찍힌 증거였거든요. 미친 어머니가 내 목까지 혼자 다 삼키시려고 이렇게 밑장 빼기를 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자신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천재 경영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던 민석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속이며 뒤로 호박씨를 까온 어머니가 이제는 그 탐욕스러운 이빨을 하나뿐인 아들의 목줄에까지 들이밀고 있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배신감에 목 근육이 경련하듯 떨리던 민석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가죽 펜꽂이를 들어 벽을 향해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가죽이 벽면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석은 곧장 서재문을 박차고 1층 거실을 향해 성큼성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분노에 휩싸인 모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1층 거실 한복판에서 굶주린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처럼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두 사람 사이에는 당장이라도 불꽃이 튈 듯한 팽팽하고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거든요. 때마침 수연은
모서리가 다 벗겨진 낡고 볼품없는 쟁반에 식은 보리차를 내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거실 구석의 두꺼운 대리석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전화 녹음 버튼은 이미 선명한 빨간 불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매운 손바닥 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박 여사가 다짜고짜 다가가 민석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기며 땀에 젖어 구겨진 증여 서류를 아들의 얼굴에 사정없이 집어던진 겁니다. 네가 천재 경영인인 척 온갖 폼은 다 잡고 다니더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뱀 같은 것한테 내 피 같은 재산을 빼돌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딴 식으로 애미 등에 칼을 꽂아. 지애비 누워있는 병원비도 아깝다며 징징거리던 놈이 정체도 모를 여자한테 수백억짜리 건물을 넘겨.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른 민석의 눈동자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 역시 지지 않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최고급 영국제 찻잔을 손등으로 거칠게 밀쳐 깼단 말입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아버지 쓰러지시기 무섭게 비자금 챙기려고 눈이 멀으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남기신 내 목까지 싹 다 가로채려고 그동안 늙은이 치매 취급하며 약 먹이고 가스라이팅 하신 거 내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렇게 돈이 좋으시면 그 비자금 껴안고 혼자 되지시든가.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더니 딱 그 짝이었거든요. 탐욕에 눈이 멀어 이성을 완벽하게 상실한 모자는 며느리 수연이 바로 역 기둥 뒤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평소 수연을 집안의 투명 인간이나 하찮은 가구쯤으로 여겼기에 그녀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의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서로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 목줄을 물어뜯는 과정에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추악한 범죄의 비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천하의 못돼 먹은 페류나, 네가 회사 공금에 손대서 카지노 도박 빚진 거 메꿔주려고 내가 밤잠 못 자며 장부 조작까지 해줬건만 이제 와서 내 뒤통수를 쳐. 넌 오늘부로 이 집안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호적을 파요? 웃기고 있네. 어머니가 그날 계단에서 아버지만 안 밀었어도 이렇게 서두를 일은 없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지 손으로 밀어다 장기의식장애 환자로 만들어 놓고 지금 저한테 횡령죄까지 싹 다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까? 살인 미수와 거액의 상습 횡령. 그 끔찍하고 무거운 범죄 사실을 제 입으로 악을 쓰며 생중계하는 꼴이었습니다. 스스로 섭을 지고 지옥불로 뛰어들어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수연은 낡은 쟁반을 단단히 받쳐든 채 대리석 기둥 뒤에서 묵묵히 그 핏빛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의 거친 손마디는 쟁반의 테두리를 꽉 움켜쥐느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줄기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전율이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치마 속에서는 그들의 끔찍한 패륜적 자백이 단 한 글자의 누락도 없이 훗날 법정에서 저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가장 확실한 합법적 체증으로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악을 쓰며 서로의 얼굴에 침을 튀기던 두 사람은 결국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민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고 박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5층 안방으로 쿵쾅거리며 올라갔거든요.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마찰음이 2번 연달아 거대한 저택을 흉흉하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산산조각난 찻잔 파편과 짓밟혀 구겨진 증여, 서류들만이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었죠.
무거운 정막이 다시 거실에 내려앉자 기둥 뒤에 숨어있던 수연은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거친 손을 넣어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저장 완료를 알리는 작은 진동음이 수연의 굳은 손끝을 타고 찌릿하게 전해졌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탐욕의 잔해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굳게 담은 입가에 비릿하고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완벽한 자백 고마워요. 이제 그 알량한 사냥을 완벽하게 끝내러 가볼까? 수연의 서늘하고 뼈가 시린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10년 묵은 원한을 갚아줄 완벽한 사형 선고문이 그 누구도 아닌 박 여사와 민석 스스로의 입을 통해 수연의 두 손에 온전히 쥐어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저 모자가 다음으로 달려갈 곳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명주를 끊어야만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는 그 차가운 병실이었거든요.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한 끔찍한 폭로전 직후 본가 저택을 박차고 나온 박 여사와 민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소름 끼치는 목표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몫을 가로채기 위해 수백억의 비자금과 차명 건물을 빼돌렸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핏줄이라는 알량한 끈은 이미 완벽하게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지금 그 탐욕의 눈이 먼 모자의 이성을 지배하는 생각은 누가 먼저 병실에 누워있는 늙은이의 마지막 명주를 합법적으로 끊고 유일한 단독 상속자가 될 것인가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외제차를 거칠게 몰아 시아버지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대형병원 VIP 중환자실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비구름이 잔뜩 낀 병원 로비였습니다. 평소라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상한 사모님과 젠틀한 후계자 행세를 했을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달랐단 말입니다.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신경질적으로 찢어발기며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된 박 여사와 넥타이가 반쯤 풀어진 채 헐떡이는 민석이 독사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VIP 병실 앞복도로 동시에 들이닥친 겁니다. 마치 거대한 먹잇감을 눈앞에 둔 굶주린 하이에나들처럼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시뻘건 핏발이 가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장 병실 문고리를 잡아채려는 찰나 차트를 들고 회진을 준비하던 담당 주치의와 수간호사가 그 앞을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에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달려드는 이들을 본능적으로 제지한 참이었죠. 사모님,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회장님 상태가 오늘 아침부터 급격히 불안정해지셔서 지금 산소 포화도를 끌어올리는 집중 치료 중입니다. 아무리 직계 보호자분들이라도 지금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굳건한 제지에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의사의 하얀 가운 자락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힘에 밀린 의사의 몸이 뒤로 크게 휘청이며 차가운 복도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거든요.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구는 진료 차트 위로 박 여사의 악다구니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안 비켜. 내가 이 거대한 그룹의 안주인이고 저기 누워있는 영감탱이의 유일한 법적 보호자 대표야. 장기의식장애로 산송장 된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내 피 같은 돈을 저깟 산소호흡기에 밑 빠진 독처럼 쏟아부을 작정이야? 당장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가져와. 오늘 당장 내가 직접 보호자 대표로 서명하고 저 산소줄 깔끔하게 끊어버릴 거니까.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할 신성한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제 남편을 해야겠다고 저리도 당당하게 악을 쓰다니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기가 질린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켰지만 의료법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법원에서 단독 성년 후견인 확정 판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연명치료 중단은 직계 가족 전원의 합의나 적법한 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박 여사 뒤에서 숨을 헐떡이던 민석이 비릿하고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의사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인주가 잔뜩 묻은 인감도장 하나를 꺼내 허공에 위협적으로 흔들어 보였단 말입니다. 어이, 의사 양반. 원칙 따지며 답답하게 구는 건 알겠는데 눈치껏 융통성 좀 발휘합시다. 어차피 어머니는 법적 후견인 신청을 이미 끝내놓으셨고 난 이 그룹의 하나뿐인 친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요.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합의하고 서명하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란 겁니까?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기면 우리 병원 법무팀이 알아서 다 막아줄 테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그 종이 쪼가리나 내오세요. 민석의 서늘한 협박과 박 여사의 악다구니에 결국 새파랗게 질린 간호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가 끼워진 클립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목표물을 확인한 모자는 더 이상 의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칠게 병실 문을 밀어젖히고 쳐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병실 문이 흉흉한 파열음을 내며 열리자 불규칙하고 위태롭게 요동치는 시아버지의 심전도 모니터 경고음이 그들의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엉켜 숨이 턱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수많은 호스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하지만 박 여사와 민석에게 그 모습은 일말의 연민이나 슬픔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치워버리고 유산을 독식해야 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거든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내민 동의서와 검은색 펜을 향해 박 여사가 먼저 매의 발톱처럼 날카로운 손을 뻗어 낚아챘습니다. 이리 내놔. 그룹의 모든 재산과 생사여 탈권은 이 안주인인 내가 온전히 통제한다. 서명도 내가 하고 도장도 내 손으로 직접 찍을 거니까. 박 여사가 펜을 꽉 쥐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기려는 찰나였습니다.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던 민석이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 박 여사의 손목을 거칠게 비틀어 꺾어버린 겁니다. 손목뼈가 부서질 듯한 압박감에 박 여사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에서 펜과 동의서를 무자비한 힘으로 강탈하며 악마처럼 서늘하게 으르렁거렸단 말입니다. 어머니, 다 늙어서 노망이 나셨으면 뒷방으로 조용히 물러나 계시죠. 나 몰래 차명 계좌 파서 수백억 비자금 빼돌린 거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아셨습니까? 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세요? 이 서명은 그룹의 완벽한 주인이 될 이 아들이 직접 합니다. 자신의 손목을 꺾어버린 친아들의 끔찍한 패륜에 박 여사는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성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민석의 고급 정장 멱살을 틀어쥐고 넥타이를 사정없이 휘어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하의 금수만도 못한 놈아. 네가 회사 공금 횡령한 거 검찰에 넘겨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기 전에 당장 내놔. 내 애비 마지막 명줄은 내가 끊어. 이건 다 내 돈이야. 내 거라고. 병실 한가운데서 벌어진 참혹하고도 역겨운 난투극이었습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는 물리적인 칼부림은 없었지만 그것은 오직 거대한 부와 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친아버지이자 남편의 목숨을 펜대 하나로 끊어버리려는 금수들의 피 말리는 데스매치였단 말입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위태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핏줄의 침대 바로 옆에서 누가 먼저 합법적인 사형 선고에 도장을 찍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서늘한 절차적 살인의 현장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간호사들은 경악의 차입을 틀어막았고 모니터의 심장 박동 그래프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붉은 빛을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늙은이가 힘만 더럽게 새가지고 민석이 거친 힘으로 박 여사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박 여사의 몸이 뒤로 밀리며 차가운 링거대 쇠기둥에 부딪혀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진 틈을 타 민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의서 서명란에 펜 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이제 저 차가운 잉크가 종이 위에 닿기만 하면 시아버지의 생명 유지 장치는 합법이라는 완벽한 탈을 쓴 채 그들의 손에 의해 잔인하게 꺼지게 될 참이었죠. 바로 그 절체절명의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VIP 병실의 무거운 출입문이 부서질 듯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의 펜이 서명란 위에서 미동도 없이 멈췄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던 박 여사의 악다구니도 그 자리에서 뚝 끊겼습니다. 그 펜 당장 내려놓으시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묵직한 여자의 목소리가 아수라장이 된 병실 안의 공기를 단숨에 지배했습니다. 펜을 쥐고 헐떡이던 민석도 바닥에 쓰러져 악을 쓰던 박 여사도 놀란 눈으로 문 쪽을 고개 돌려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곳에는 매일 무채색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의 발밑을 기어다니던 식모 같은 며느리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며 꼿꼿하게 서 있는 수연이 그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이제껏 본 적 없는 수연의 낯설고 위압적인 모습에 박 여사와 민석의 흔들리는 동공 속으로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수연의 등 뒤에 도열한 사람들의 면면을 확인한 순간 그 당혹감은 곧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바뀌어갈 터였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는 지난 10년간 탐욕의 노예들 같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숨죽여 지내던 그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늘 피부처럼 걸치고 다니던 보풀 일어난 낡은 회색 카디건은 온데간데 없었단 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떨어지는 서늘한 검은색 맞춤 정장. 꼿꼿하게 편 허리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 수연이 온몸으로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박 여사와 민석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연의 등 뒤로 도열한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자 그룹의 핵심 고문인 강 변호사를 필두로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하는 대형 로펌의 엘리트 변호인단 7명이 날선 표정으로 일제히 병실로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수연을 호위하듯 둘러싼 변호사들의 위압감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의 장벽이었습니다. 지금껏 수연을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던 모자로서는 감당하기 벅찬 권력의 격차가 병실 안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석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수연을 향해 삭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야, 아줌마.
너 드디어 정신줄을 놨어? 집안에서 밥이나 얻어먹던 거지가 어디서 짝퉁 변호사들 흉내내는 놈들을 끌고 와서 행패야. 당장 저리 안 꺼져? 지금 내 손에 아버님 목숨줄이 달린 거 안 보여. 민석의 천박한 고함이 병실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그 자리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수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에 선 강 변호사에게 가볍게 턱짓을 했고 강 변호사는 공손하게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수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연은 그 서류 뭉치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오만방자하게 서 있는 민석의 가슴팍을 향해 가차없이 내던졌습니다. 두꺼운 서류가 민석의 가슴을 세게 때리고는 바닥으로 무겁게 흩어졌거든요. 당신들은 아버님의 몸에 손가락 하나, 아니 종이 쪼가리 하나 건드릴 자격 없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호한 수연의 목소리가 병실 안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멋이 어째? 이 못돼 먹은 년이 지금 누구한테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박 여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턱으로 가리키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가 직접 남긴 유언 집행인 지적 및 사전 위임장 원본과 법원 공증 서류였습니다. 문서 하단에 선명하게 찍힌 시아버지의 붉은 인감을 확인한 순간 민석의 손에서 동의서와 펜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민석의 손목에서 모든 힘을 쪽 빼앗아간 것처럼 검은색 펜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를 대굴대굴 구르며 허탈한 소리를 냈거든요. 잘 보십시오. 아버님의 연명 치료를 포함한 모든 긴급 보호 대리 권한 그리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권은 이미 유일한 유언 집행인인 제게 위임됐습니다. 당신들 모자가 뒤로 빼돌린 수백억의 비자금과 페이퍼 컴퍼니 증거까지 전부 다 아버님은 알고 계셨단 뜻입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낮은 톤이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메스처럼 정확하게 급소를 찔러왔기에 박 여사와 민석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조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낱낱이 까발려지자 박 여사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화장 위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완벽한 절망의 순간 수연은 여유롭게 앞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자 붉은색 숫자로 가득 찬 5분짜리 타이머가 번쩍이며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 휴대전화를 환자용 탁자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올려놓았습니다. 자, 정확히 5분 들이죠. 5분? 그게 대체 무슨 수작이야. 5분 뒤에 뭘 어쩌겠다는 건데. 민석이 침을 튀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태연하게 줄어드는 숫자를 내려다보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을 대비해 저와 강 변호사님께 세팅해 두셨던 법적 자산 보전 패키지입니다. 당신들이 빼돌린 수백억의 비자금 통장, 내연녀 이름으로 돌려놓은 상가 건물, 그리고 이 병원비를 내겠다던 당신들의 모든 차명 계좌까지 전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가 법원 전자소송으로 긴급 접수됨과 동시에 강 변호사님이 은행 VIP 센터에 임시거래 동결을 강제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수연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뒤에 도열해 있던 변호인단이 일제히 태블릿 PC를 열고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무언가를 맹렬하게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금융 시스템이 악인들을 올가매기 위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숨막히는 현실의 압박이었거든요. 사태의 심각성을 뼛속까지 깨달은 박 여사가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수연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거사, 네가 감히 내 돈을 묶어?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내 돈이야. 당장 취소해. 취소하라고.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뺨을 맞고 고개를 숙이던 과거의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단 한 걸음 차갑게 물러섰습니다. 헛손질을 한 박 여사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병실 바닥에 흉하게 고꾸라지고 말았거든요. 바닥에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수연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서는 야속한 타이머의 빨간 숫자가 1초씩, 1초씩 피 말리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화려한 삶이 동결되고 사치스러운 카드가 막히며 통장 잔고가 영원으로 잠기는 출금 정지 문자가 날아오기까지 남은 철저한 현실의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오만했던 악인들의 숨통이 조여드는 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숫자가 0을 가리키는 순간 이 모자에게는 돈으로 쌓아올린 세상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진짜 지옥이 펼쳐질 터였습니다. 탁자 한가운데 놓인 수연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붉은색 숫자가 무자비하게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10초, 9초, 8초. 평소 같으면 수만 번 들이마시고 내쉴 찰나의 시간에 불과했지만 지금 박 여사와 민석에게는 목을 조르는 밧줄이 서서히 당겨지는 것과 같은 끔찍한 억겁의 시간이었거든요. 오만방자하던 민석의 이마에는 콩알만한 식은 땀이 맺혀 턱 끝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박 여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으로 그 작은 화면만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타이머의 숫자가 0분 0초를 가리켰습니다. 종료를 알리는 서늘한 기계 알람이 무거운 병실 공기를 길게 찢어발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 박 여사의 최고급 가죽 가방 속과 민석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습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그들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떨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겁을 한 민석이 사시나무 떨듯 진동하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연달아 팝업되는 메시지 창을 확인한 민석의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팽창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시중 은행들은 물론이고 민석이 내연녀의 이름으로 검은 돈을 세탁해 두었던 제2금융권, 심지어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서까지 융단 폭격처럼 쏟아진 문자 메시지였거든요. 화면을 가득 채운 메시지의 내용은 단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거래 제한 안내. 법적 분쟁 및 가압류 집행으로 고객님의 모든 금융거래가 임시 제한됩니다. 출금 정지. 법원 명령에 따라 본 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 거래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시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며 피같이 모아둔 수백억 원의 비자금, 내연녀에게 넘긴 수십억짜리 상가 건물의 명의, 당장 오늘 저녁 최고급 백화점에서 긁어대야 할 VIP 신용카드의 한도까지 그들이 거머쥐고 있던 모든 금전적 권력이 단 1초 만에 완벽한 영원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내 계좌, 내 돈, 은행이 지금 내 전 재산을 다 묶어놨어. 민석이 휴대전화 화면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금수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바닥을 기어 민석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박 여사 역시 헐떡이며 제 가슴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발악하는 두 사람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다보며
수연이 마침내 최후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떨림도 얄팍한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심판자의 서늘함만이 묻어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살인미수, 그리고 아들 민석 씨는 존속살해 미수에 해당하는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입니다. 상속결격에 해당할 사안으로 즉각 수사와 보전 조치가 시작된 겁니다. 아버님 명의의 모든 계좌 및 자산은 지금 이 시간부로 임시거래 제한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속결격, 직계존속 살인미수, 그 묵직하고도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박 여사의 고막을 때리자 그녀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수연의 정장 바지깃을 부여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살인미수라니, 누가 누굴 죽여? 우리가 이 늙은이 목숨줄을 끊으려고 했다는 증거가 어딨어? 넌 무고죄로 감방에 쳐넣을 줄 알아. 이 천박한 것아. 박 여사가 눈을 뒤집으며 발악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검은색 점퍼 차림의 건장한 형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수연의 등 뒤에 서 있던 변호인단이 길을 비키자 선두에 선 강력계 형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박 여사와 민석을 쏘아보며 품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살인미수, 차민석 씨는 존속살해 미수,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의 굵직한 목소리가 병실을 장악했습니다. 수연이 전날 밤부터 미리 강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넘겨둔 완벽한 증거들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실 금고에서 찾아낸 수백억 대의 이중장부, 민석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재산을 빼돌린 차명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거실에서 모자가 서로의 횡령을 폭로하며 아버지를 해야겠다고 발악하던 생생한 음성 녹음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교차 검증된 합법적이고 완벽한 물증이었으니 수사기관이 지체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형사가 다가와 권리를 또박또박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갑고 묵직한 수갑이 두 사람의 손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평생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다이아몬드 팔찌만을 두르며 귀부인 행세를 하던 박 여사의 가녀린 손목에 서늘한 쇳덩어리가 맞물리며 소름 끼치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손목이 완전히 꺾인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신분 세탁을 꿈꾸며 평생을 고고하게 굴던 박 여사의 헛된 자존심도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거든요. 이거 나, 당장 놔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태성그룹의 안주인 박미숙이야. 감히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 박 여사가 핏대를 세우며 발길질을 해댔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억센 형사들에게 그런 발악이 통할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제풀에 지친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흉하게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화려하게 틀어 올렸던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는 병실 바닥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걸레짝처럼 구겨졌습니다. 그 옆에 민석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수백억 전 재산이 묶여버린 데다 차가운 수갑까지 찬 민석은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던 휴대전화마저 증거물로 압수당하자 그야말로 혼이 나간 표정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의 억센 소나기에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던 민석이 돌연 낯빛을 싹 바꾸며 바닥을 기어 수연의 구둣코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수연아,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어머니가 다 시킨 일이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우리 10년이나 같이 산 부부잖아.
나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살려줘, 여보. 10년 내내 수연을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짓밟았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온 여보라는 구역질 나는 단어. 수연은 제 구두에 민석의 손톱끝이 닿기도 전에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발을 쓱 뒤로 뺐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오물을 피하는 듯한 그 단호하고 우아한 동작 하나. 민석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병실 밖으로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금수들이 울부짖으며 사라진 복도 끝에는 깊은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꼼수나 피 튀기는 물리적 폭력 없이 오직 진짜 증거와 법의 심판만으로 악인들을 완벽하게 도려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철저하게 몰락하여 질질 끌려가는 그들의 처참한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10년의 시집살이 한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한 흠잡을 데 없이 차갑고도 완벽한 승리의 미소가 수연의 입가에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직 수연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차가운 심판자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10년간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휩쓸고 간 VIP 중환자실. 이명처럼 울리던 고함과 발악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겁고 서늘한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던 박 여사와 민석이 형사들의 거친 손에 짐짝처럼 끌려나갔거든요. 변호인단마저 조용히 철문을 닫고 물러난 직후였습니다. 병실 바닥에는 박 여사가 발악하다 걷어찬 고급 가죽 의자가 흉하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시아버지의 목숨줄을 끊어내려 서명하려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가 처참하게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죠. 너절하고도 끔찍한 탐욕의 잔해들. 수연은 그 흔적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얇은 입술 사이로 길고 뜨거운 한숨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켜켜이 쌓여있던 억울함, 피 말리던 복수의 긴장감,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숨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치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듯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긴 끝에 시아버지의 병상 곁에 놓인 보호자용 파이프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굵은 산소호흡기와 수많은 생명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가파른 숨을 내쉬는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과거 거대한 태성그룹을 호령하며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호랑이 같던 회장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볼은 푹 패어 들어갔습니다. 피부는 마른 낙엽처럼 윤기를 잃었습니다. 그저 가엾고 병든 70대 노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거든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두 팔을 뻗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로 힘없이 늘어진 시아버지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감싸쥐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어진 그 손등. 그 위로 수연의 뜨거운 체온이 닿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런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수연은 시아버지의 앙상한 손등에 자신의 뺨을 가만히 기댔습니다.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지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 수연이에요. 못난 며느리 수연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님. 정말로 다 끝났습니다. 수연의 커다란 두 눈에서 참았던 굵은 눈물방울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은 시아버지의 창백한 손등을 적셨습니다. 시트를 흠뻑 적셔 들어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박 여사도
그 잘난 당신 아들 민석도 방금 다 경찰 손에 수갑차고 끌려갔습니다. 감히 아버님 마지막 명주를 끊어놓고 회사를 삼키려던 그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 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법의 심판대에 세워버렸어요. 아버님이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구신 이 회사, 그리고 아버님의 명예. 제가 완벽하게 다 지켜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맴도는 차가운 병실 공기 속으로 수연의 진심 어린 독백이 애달프게 흩어졌습니다. 10년 전을 떠올려 보면 가슴이 저미는 일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고아나 다름없던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유일한 어른. 근본 없는 것이라 뺨을 때리던 박 여사의 서슬 퍼런 구박 속에서도 수연이 무너지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분이었거든요. 남몰래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다용도실로 찾아오시던 분. 며느리의 헐어버린 손에 따뜻한 국밥 그릇을 쥐어주시며 눈시울을 붉히던 분. 그때 하신 말씀을 수연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나뿐인 내 딸이다. 그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수연은 제 20대의 청춘과 영혼을 갈아 넣어 지옥 같은 이 집안을 버텨냈던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오로지 이 한 분을 위해 이를 악물고 살아온 10년이었습니다. 아버님, 지하실 금고에서 아버님이 남기신 그 유언장 보고 저 정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울었어요. 핏줄도 아닌 제게 이 거대한 그룹과 아버님의 목숨줄을 전부 맡기실 때 속으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우셨어요. 혼수 상태에 빠지시는 그 끔찍한 찰나의 순간에도 그 피 묻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시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셨냐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이제 처절한 오열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제 아무도 그 어떤 인간도 아버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님 곁에서 완벽한 방패가 되어 다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히 눈 좀 떠보세요. 네. 수연아 밥은 먹었느냐고 제 이름 한 번만 다정하게 다시 불러주세요. 아버님. 수연의 애절한 목소리가 텅 빈 병실을 먹먹하게 채웠습니다. 자신을 믿고 모든 권력을 넘겨준 시아버지의 그 처절한 믿음 앞에서 수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의 뺨에 닿은 시아버지의 굳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살아생전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던 그 따뜻한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뜨거운 눈물이 닿아 축축해진 시아버지의 검지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뺨에 닿은 그 작은 진동에 수연이 숨을 멈춘 찰나 생명력이라곤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줄 알았던 시아버지의 굽은 손가락들이 천천히 그러나 아주 묵직하고 단단한 힘으로 수연의 손바닥을 꽉 마주 잡아온 겁니다. 의학적인 반사신경 따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벼랑 끝에서 서로를 구원해낸 두 사람만이 온전히 공유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교감이었습니다. 아버님? 화들짝 놀란 수연이 흐려진 시야를 소매 끝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황급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짙은 산소호흡기를 쓴 채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파인 주름진 눈꼬리를 타고 투명하고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이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방울은 느릿하게 패인 뺨을 지나
하얀 베갯니드로 소리 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장기의식 상태로 말 한마디 뱉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가문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홀로 싸워준 가여운 며느리의 모든 헌신과 고백을 말입니다. 그 미세하지만 단단한 소나기의 힘, 뺨을 타고 흐른 한 방울의 맑은 눈물. 그 속에는 수십 년의 멸시를 홀로 견뎌낸 며느리를 향한 뼈저린 미안함과 고마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유일한 후계자로 믿었던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벅찬 안도감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죠. 수연은 자신을 온 힘을 다해 꽉 쥐어오는 시아버지의 그 앙상한 손을 자신의 가슴 깊이, 심장이 뛰는 곳에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이불깃에 얼굴을 묻은 채 그동안 억척스럽게 도끼를 품으며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억울함을 토해내듯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인면수심의 인간들의 핍박도, 피 말리는 심리전의 끔찍한 긴장감도 이 순간 모두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완벽한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의료 기계음만 차갑게 맴돌던 병실은 어느새 피보다 훨씬 진하고 따뜻한 두 사람의 눈물과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눈부신 기적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그날의 폭풍우가 병실을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독하게 얼어붙었던 계절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가을 햇살이 도심 한복판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물들이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상위 1%만 출입한다는 태성그룹 본점 백화점 VIP 전용 출입구 앞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묵직한 엔진 배기음을 내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뒷좌석의 두꺼운 문이 열리자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가죽 구두코가 붉은 카펫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자 회장 대행의 자리에 오른 수연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멍든 몸과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억척스럽게 가려주던 낡고 보풀 일어난 회색 카디건. 그것은 영원히 벗어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치의 구김살도 없이 떨어지는, 기품이 흘러넘치는 우아하고도 서늘한 정장 차림. 그녀가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땀 냄새와 매연에 찌든 칙칙한 발레 파킹 유니폼을 입은 남자 하나가 허검지겁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석이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수백억 대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갚기 위해 자신이 군림하던 이 백화점의 말단 주차 요원으로 강제 취업되어 처절한 노역을 치르고 있는 전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과거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수백만 원짜리 명품 슈트만 고집하며 아내를 짓밟고 벌레 취급하던 그 오만방자했던 남자의 모습?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구겨진 유니폼 사이로 비죽 튀어나온 셔츠 깃은 새카만 때가 타 있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은 수치심과 피로에 찌들어 잿빛으로 죽어 있었죠. 민석은 숨을 헉헉거리며 달려와서는 수연의 구두코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가장 비굴하고 납작한 목소리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1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아내에게 회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런 민석의 처참한 몰골을 향해 단 1초의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민석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앞만 올곧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손에 쥐고 있던 묵직한 자동차 키를 민석의 굽은 가슴팍을 향해 가볍고도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허공을 가른 차가운 금속 열쇠가 민석의 명치에 무겁게 부딪혔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두 손을 뻗어 그 열쇠를 생명줄처럼 받아 안았습니다. 수연은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수많은 수행원의 깍듯한 호의를 받으며 백화점의 거대한 회전문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철저하게 박살 나버린 민석의 얄팍한 자존심 위로 가을의 찬바람만이 매섭고 쓰라리게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장면이 날카롭게 전환됩니다. 화려한 도심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서울 외곽의 낡고 비좁은 동네였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아 벽지 곳곳에 새카만 곰팡이가 슬어있는 곳. 하수구에 퀴퀴한 악취가 코를 찌르는 낡은 반지하 단칸방 부엌이었습니다.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런 신문지를 깔고 쭈그려 앉아 언제 얻어온지도 모를 시어 빠진 김치 꼬다리를 썰고 있는 늙고 초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최고급 실크만을 만지던 그 곱던 손. 그 손으로 날이 다 빠진 싸구려 플라스틱 식칼을 위태롭게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빼돌렸던 비자금을 모조리 압수당하고 완벽하게 몰락하여 길거리로 나앉은 방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 뒤로 서늘하고도 익숙한 구두 발소리가 멈춰 섰습니다.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린 방 여사의 탁한 눈동자에 눈부시도록 우아한 자태의 수연이 차갑게 내려다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수연은 들고 있던 최고급 가죽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방 여사의 때 낀 도마 옆으로 무심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정확히 30만 원입니다. 얼음장 같은 수연의 목소리가 단칸방에 찬 공기를 갈랐습니다. 방 여사의 어깨가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분함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수치심에 핏기가 하얗게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만 원. 한때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밥 한 끼, 차 한 잔 마시는 값도 안 되던 알량한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 여사는 당장 내일 아침 낡은 양은 냄비에 끓여 먹을 쌀한 줌조차 없는 빚더미 위에 완벽한 빈털터리 신세였거든요. 방 여사는 도끼 품은 눈으로 수연을 노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해 덜덜 떨리는 두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얇은 돈봉투를 덥석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발밑에서 그토록 천대하던 며느리가 주는 돈으로 비참하게 생명줄을 연명하는 시어머니. 그 모습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수연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죠. 저는 당신들처럼 사람 목숨줄을 함부로 끊으려 드는 야만적인 짓은 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초생계와 최소한의 치료는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테니까요. 수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방 여사의 귓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단지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누리던 당신의 그 역겨운 사치만 끊어냈을 뿐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먹는 혈압약 값은 제가 병원에 직접 결제할 테니 평생 2번 다시 당신 손으로 지폐 한 장 만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치러야 할 영원한 죗값이니까요. 억지스러운 육체적 폭력도 피가 튀는 잔혹한 복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합법적이고 품격 있는 완벽한 경제적 통제이자 오만한 악인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참교육의 완성이었죠. 그리고 다시 며칠 뒤 서울 근교의 맑은 공기가 감도는
최고급 요양병원의 넓은 야외 정원이었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하게 물든 붉은 단풍나무 사이로 맑은 풀벌레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지는 평화롭고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따사롭게 쏟아지는 금빛 햇살 한가운데 푹신한 최고급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연의 지극정성 어린 헌신과 최고급 의료진의 밀착 보살핌 덕분에 기적처럼 의식을 온전히 되찾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가는 중이었거든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던 파리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혈색이 도는 뺨 위로 예전에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넉넉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10년의 세월을 짓누르던 낡은 카디건도 차가운 복수자의 검은 정장도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베이지색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휠체어 뒤에 서 있던 그녀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실에서 기적처럼 자신을 붙잡아 주었던 이제는 한결 따뜻해진 시아버지의 두 손을 조심스레 맞아봤습니다. 수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불안이나 눈물도 섞이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그 길고 춥던 겨울 같은 시간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진짜 봄은 바로 오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아버지는 대답 대신 자신을 지켜준 가여운 며느리의 고운 손등을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진 눈가로 한없이 따스하고 벅찬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탐욕스러운 악인들은 영원한 빈곤의 굴레로 쫓겨났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지켜낸 며느리와 시아버지. 두 사람은 피보다 진한 믿음을 나눈 진짜 가족이 되어 눈부시게 따뜻한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찾아온 완벽한 평화. 그 묵직하고도 아름다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추며 이야기는 먹먹한 감동 속에서 완벽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수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금수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시아버지를 지켜낸 수연의 눈물겨운 헌신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마저 저버리려 했던 박 여사와 민석. 어설픈 멱살잡이나 불법 없이 오직 합법적이고 우아하게 악인들의 목줄을 조여버린 수연의 복수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품격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수연이었다면 발밑에서 벌벌 떠는 시어머니에게 30만 원이 든 생활비 봉투 건네며 어떤 한마디를 남기셨을까요? 여러분만의 속 시원한 사이다 멘트를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며 여러분과 함께 속을 뻥 뚫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연의 반격에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시아버지와 함께 맞이할 수연의 따뜻한 진짜 봄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사연지혜의 명품 드라마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